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이때 유망한 투자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그래서 오늘은 모셨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많이 알려진 분이죠.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쨌든 네. 모시고 네. 새롭게 지금 경제 상황이 정말 급변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어느 시장에서 어느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돈이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실물 경제에 어떤 충격을 가져오거나 혹은 실물 경제가 뭐 회복되는 국면이거나 네. 아니면 뭐 침체 국면을 오거나 네. 그런 것들이 일기 이전에 그런 것을 직감하고 네. 미리 돈을 옮기는 거죠. 네. 마치 뭐 지진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심에 있는 고기들이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사인인 거죠.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실물 경제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때 움직이면 늦은 거죠. 지진이 나고서 대피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지진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일종의 돈의 이동이죠. 그 전조현상. 전조현상을 봐야죠. 돈이 먼저 움직이. 돈은 먼저 움직입니다. 네. 이게 돈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잠깐 몇 가지 측면에서 입증을 해본다면 네. 가장 근래에서 재밌었던 현상이 2020년 4월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 4월. 네, 팬데믹 위기 이제 왔고 본격적으로 네. 좀 시작된. 예, 시점 그때 네. 국제 유가가 네. 선물 시장에서 네.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지 않았습니까? 취재하셨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그쵸? 그때 난리였어요. 난리였죠. 뭐 선물도 뭐 이게 가능하냐 막 네.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다 있네 하는 네.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한 건데 네. 그때 선물 시장에서 왜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실물 경제라는 관점에서 네. 그러면 원유 수요가 급감하겠구나. 네. 원유 공급은 그대로인데 원유 수요가 줄어들면 국제 유가가 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지진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예견하고 심해수에 있던 그 고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돈을 먼저 빼는 거죠. 그 원유 선물 시장에서 돈을 빼는 행위. 그 속에서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하는 거죠. 또 근래 경제 속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네. 그때 뭐 러시아 경제가 파탄 나겠네. 그러니까 불안해. 엄청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달러 가치가 이렇게 급격히 치솟고 러시아 루블화가 급격히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돈을 이동시키는 투자자들의 돈의 이동인 거죠. 이동을 먼저 봐야죠. 네. 당장 예를 들면 국제 유가가 그때부터 치솟았는데 그때 치솟을 때도 생각을 해본다면 네. 그러면은 원유 공급에 제동이 걸리겠네. 네. 라고 판단하고 돈을 거기에 집중하는 행동인 거죠. 근데 실제 실물 경제에서 네. 뭐 EU의 경제 제재가 통과되는 승인되는 그 시점은 그로부터 한참 뒤거든요. 결국은 실물 경제에서 이런 일들이 일겠네라는 것을 가늠하고 심리적으로 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돈을 넣거나 빼는 행위, 이런 행위가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 유가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급락하게 만들거나 또 환율을 급격히 올려놓거나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이동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썼지만 네. 긴축의 시대를 저도 전망한 게 2021년이었던 거거든요. 작년부터. 그렇죠. 작년에 2022년 전망서에 22년은 긴축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근데 저만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거의 웬만한 이코노미스트들은 22년부터는 금리 인상한다. 네. 테이퍼링 시작하고 금리 인상한다. 이렇게 다 공식화해서 봤었어요. 다 그랬던 거죠. 그렇다면 결국 22년에는 돈의 가치가 강해지겠구나. 그러면서 벌써부터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는 행위가 외국인 자금 유출 추이가 일어났었던 거죠. 맞아요. 네. 그게 바로 1년에 주가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과정이었고 현금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었고 현금으로 이동할 때 은행들은 기왕이면 자기 은행으로 돈을 수취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특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판 상품 5%, 우리 네. 6%. 네. 특판 상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제안했었던 게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맞아요. 작년에 사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신 많이 거 했죠. 봤어요. 예.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릴 때 특판 전쟁이 있으니까 음. 특판 상품으로 옮기고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고. 근데 제가 제안했던 것은 돈의 이동이 그렇게 일 거라고 가정한 것이고 네. 실제 돈의 이동은 그거보다 더 빠르게 일어났던 거죠. 어...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보시면 네. 절대 어떤 특정 계층을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많이 도는 표현이죠. 옆집 아줌마가 주식 물어보면 그때 주식 빼야 된다. 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의 이동을 네. 먼저 선행해서 내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옮겨 나가는 액션과 함께 음. 같이 움직일 것인가. 음. 다 옮기고 나서 다 뺄 때쯤에 이제 옆집 어머니께서 물어볼 때 그때 들어갈 것인가. 그걸 제가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네. 돈의 이동은 실물 경제의 변화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뭐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선행 지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먼저 관찰하시고 실물 경제를 진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돈의 이동을 가정하고 그것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개미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면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보고 거기에 맞게 네,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하고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부터 현금화를 조금 많이 해놨으면 현금 네. 비중을 늘려놨으면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조금 대응하는데 수월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저 같은 투자자들은 네. 그렇게 실천을 또 못하는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네, 네. 듣는데도 네. 주식시장이 조금 더 가는데 이렇게 보면서 긴축이 온다 하는데도 말도 안 들어요. 이게. 네. 이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현금 비중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음. 예, 늦었다고 생각할 맞아요. 때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네. 텐데. 네. 글쎄요. 저도 이제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22년 전망서를 많이들 보셨죠. 네. 보셨는데 그래 맞아라고 했지만 그걸 실제 액션 취하기는 네. 어렵죠. 근데 제가 일단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네. 왜 자산 버블이라는 단어를 잊었을까? 음, 20년, 21년 자산 버블이라고 우리가 다 인정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22년 자산 버블이 꺼져가는 과정인 것뿐이에요. 단적인 증거 보세요. 풍선이 있습니다. 네. 이 풍선의 무게는 풍선이 부러진다고, 풍선이 쪼그라든다고 이 무게가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20년은 유동성으로 금리 인하로 풍선이 이렇게 부풀려졌던 시대죠. 그리고 지금은 풍선이 쪼그라드는 과정. 다른 말로 삼성전자의 내재적 가치가 변한 적이 없어요. 고무의 무게는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좋아졌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내재적 가치가. 네. 근데 그거랑 무관하게 거시경제 여건에 의해서 네. 누군가 바람을 불었고 누군가 바람을 빼는 과정인 네.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들여다봐야 될 게 네. 삼성전자의 그런 본연의 가치 이걸 판단하는 거 이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게 매크로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를 봐야 된다. 이 말씀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네. 질문하신다면 네. 제가 거꾸로 여쭙고 싶어요. 앞으로 금리 인상할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다 올렸습니까? 앞으로 한참 남았다고 남았다고 생각이 돼요. 판단하시죠? 네. 금리에 따라 달린 거예요. 아,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23년 중반으로 보고 있죠. 컨센서스가. 그럼 23년 중반까지는 돈의 가치가 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는 실물 자산 이 시장에는 하방 압력을 계속 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주식 시장은 어쨌든 선행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시나리오로 놓고 보면 23년 중반으로부터 대략 6개월 전이죠. 22년 말까지는 하방 압력이 계속 가해지겠구나. 이렇게 가정하는 게 맞죠. 네, 네, 다만 여기서 몇 가지 변수는 네. 이 금리 인상 행보마저 네. 물가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 빨리 잡히면 네. 그건 오히려 빨리 기회가 오는 거고요. 네.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의 전제는 22년 말인데 생각보다 물가 상승세가 빨리 잡힌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받아든 성적표가 6월달 물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7월을 살고 있는데 네.
이 7월 물가는 8월에 만납니다. 그 숫자는 한국 물가 상승률은 8월 첫 번째 화요일 날 만나고 네. 미국 물가 상승률은 대략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만나요. 네. 그 만나는 물가가 7월 물가인 거죠. 근데 6월 물가가 9.1%였는데 미국 기준으로 그럼 9.1%에서 더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걸 봐야 될 텐데 물론 7월 물가를 받는다 한들 네. 그게 떨어졌어도 피크아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 경험했잖아. 8.5,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는 8.3, 거고. 네. 8.6, 9.1. 네. 그럼 역시 떨어져도 또 오를 수도 있겠죠. 맞아요. 제가 그걸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피크아웃이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럼 오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고점을 앞당기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주가의 저점에 이제 다다르는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나리오는 7, 8, 9월 물가가 고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7, 8, 9월. 그럼 7, 8, 9월 물가가 고점이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 숫자를 언제 봅니까? 8, 9, 10월에 본다는 거죠. 그죠? 네. 8, 9, 10월 대략 10일 정도 즈음에. 네. 그럼 그때쯤에 우리 피크아웃을 판단한다라고 보면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잡혔다라고 보고 금리 인상이 앞당겨지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고점이 앞당겨지고 네. 금리 인상의 정도도 터미널 레이트도 네. 생각보다 하향 안정화 되겠죠. 이게 다 물가에 따라 달린 것이기 때문에 미국 CPI를 좀 주목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나를 그냥 FOMC 위원이다. 제롬 파월이다. 네. 이렇게 가정해놓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어요. 네. 좀 좋은 시그널을 하나 말씀드리면 조금 당겨질 수 있다라는 논리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좀 예. 떨어져서 이미 떨어졌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연구기관들 있잖아요. 네. 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전망을 전제로 깔거든요. 네. EIA죠. 네. 이 전망이 이미 22년 2분기가 고점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월 말 정도가 고점인 거예요. 혹은 7월 극초. 이게 고점이고 그 이후로는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된다. 안정화되지만 고유가 시대는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3분기, 4분기도 고유가예요. 그러나 피크아웃은 찍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7월 달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꺾이고 국제 유가가 잡히면 사실 이 물가에 한 70% 기여하거든요. 그렇게 기여도 기여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단적인 증거가 우리 기자님 네. 몸을 네. 구성하는 70%가 뭡니까? 물? 물이잖아요. 네. 예. 그럼 기자님이 지니고 계신 물건의 네. 70%가 뭘까요? 그게 원유입니다. 원유예요? 예. 어. 이 섬유, 여기 카페트, 여기 이게 다 원유. 이 원유 없으면 못 만들어요.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모든 원자재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어쩌면 피크아웃이 생각보다 빨리 찍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종식도 빨리 찾아오면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잡힐 수 있어요. 다만 이 물가 상승률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인데 그 물가 상승률의 고점을 찍고 떨어진다고 해서 저물가가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뭐 7, 8% 가량의 높은 물가는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유가고 여전히 높은 소비자 물가가 계속 반영되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말씀 나눴던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실물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건 7, 8월이에요. 원래 메뉴판 가격을 바로 바꾸지 않잖아요. 쌀 가격, 밀 가격. 밀 가격은 이미 올랐다 하더라도 짜장면 가격을 바로 반영시키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7, 8, 9월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갑자기 저물가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고유가의 어떤 피크를 찍고 떨어진다는 것은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7, 8월 중에는 피크를 찍고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긴축의 속도를 완화시키고 이게 주가를 생각보다 빨리 급등시킬 수 있겠다. 결국 물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국제 유가가 조금 떨어졌을 때 이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같이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네. 와 이거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실제로 또 뭐 왔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뭐 네. 이미 우리는 이런 상황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한국 경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지금 네. 좀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한국 경제는 22년 하반기 바로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아 이미 네.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했습니다. 상황에 진입을 네. 했나요? 네. 다만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7월 달 지표는 8월 달에 봤잖아요. 네. 실업률 지표라든가 물가 상승률 지표라든가 뭐 경기는 더 늦게 봤죠.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더군다나 분기 지표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밖에 뭐 생산 투자 뭐 이런 산업활동 동향조사 뭐 그런 결과치도 8월 달에나 봤기 때문에 역시 지금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진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22년 경제 성장률이 2%를 지킨다라고 가정할게요. 2%를. 네. 2%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많아요. 1%대 성장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1분기와 2분기는 지나놓고 네. 1분기, 2분기 성적을 전년 동분기 대비로 했을 때 네. 2%를 상회합니다. 그래도. 음. 근데 연간 성장률이 2%를 지켜내기 어렵다라는 얘기는 단적으로 1, 2분기를 합해서 2.5% 성장한다. 근데 연간이 2%다. 그럼 3, 4분기는 1.5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저성장에 진입했다라는 산수적인 계산이에요. 제가 복잡한 수학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네네. 산수적인 계산으로 네. 2%를 지켜낸다라는 가정하에서라도 1, 2분기를 생각해 보면 3, 4분기는 2%를 훨씬 밑돌죠. 이것은 저성장 맞잖아요. 잠재 성장률보다도 훨씬 밑도는. 그럼 저성장은 이미 온 거고 다만 저성장이라는 그 사인 혹은 결과물을 받아들기 전에 우리는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역추산하는 과정인 것뿐이에요. 근데 고물가는 이미 직면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한국은행이 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빅스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물가인데 무슨 선제적으로 진입했다는 거죠? 지금 고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왔는데. 이미 왔는데 네. 왜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해서 사람들을 더 공분하게 만들죠? 늦었지만 네. 지금이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집중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좀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제적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죠. 어쨌든 지금 고물가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고물가이고 저성장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체감하는 것으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온 거죠. 근데 그 체감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지표는 8월 달에 가장 빨라야 8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입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스태그가 아니죠. 미국 경제의 어떤 잠재 성장률이 네. 대략 1.8, 1.9 요 정도에 네. 머뭅니다. 네. 그러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어쨌든 22년 전망치가 1.7% 정도 되니까 심각한 침체 국면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경제는 20년, 21년 많이 벌어놓은 거예요. 벌어놓은 것을 깎아먹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1.7%를 지킨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기 침체는 안 온 상태고 고용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죠. 경기 침체 전혀 온 게 아니고 실물 경제 충격 온 거 아니고 고물가 시대이니까 22년은 인플레이션 시대죠. 네. 그리고 23년은 리세션입니다. 물가는 잡히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시점. 그러니까 미국은 인플레이션 시대는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 네. 23년은 리세션 시대. 이렇게 정의하면 맞겠고요. 우리나라는 22년 하반기 네. 스태그플레이션이고 네. 23년은 리세션 시대. 어... 이렇게 왜냐하면 23년이면 물가가 잡힐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자, 물가가 잡힌다는 표현과 물가 상승률이 잡힌다는 표현은 전혀 다른 겁니다. 물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 가격이 네. 작년에 100원, 네. 올해 200원, 네. 내년에 300원. 물가 네. 안 잡혔죠. 음. 100원, 200원, 300원. 네. 근데 물가 상승률로 계산하면 네. 100% 상승, 50% 상승. 잡힌 거죠. 물가 상승률은 고점을 찍고 떨어지죠. 이 물가 상승률과 물가는 다른 겁니다. 전년 대비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물가인 거고, 네.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오는 한국은행이나 이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차라리 이게 무슨 체감 물가도 반영하지 않는 물가 잘못된 지표야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물가 상승률을 같이 내가 팔로우하면서 내가 연준위원이 돼 보자.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내가 한국은행 총재다. 그렇게 해서 나도 한번 금리를 결정해 보자 하는 스탠스로 여러분이 스스로 네. 판단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의 고점은 7, 8월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숫자를 받아들일 것은 8, 9월, 10월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라는 관점에서 같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려면 가격 증가폭이 그만큼 유지돼야 돼요. 가정이. 그렇죠. 네. 100원, 200원 상승했으면 100원 상승했죠? 그럼 200원에서 역시 400원으로 상승해야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제 표현은 산수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년 연속해서 뭐 6%대 물가 상승률을 보인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의미인 거네요. 그러면. 그건 엄청나고요. 네. 그런 건 역사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말 그대로 피크아웃을 찍는 변수예요. 경기도 그렇고. 네. 근데 기준금리는 피크아웃을 안 찍죠. 기준금리는 자 재밌게도 물가 상승률이나 네. 경제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은 시장에 의해서 잡히는 결정되어지는 지표죠. 근데 기준금리라는 지표는 네. 인간이 결정하는 금리죠. 그렇죠. 통제하는 금리죠. 네. 뭐. 그러니까 연준위원이라고 생각하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연준위원들이 결정하는 금리죠. 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행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보는 정점에 다다르면 상당 기간 유지됩니다. 이것을 또 근거로 삼는다면 금리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했다가 물가가 만약에 잡혀 그러면 바로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하해야만 피크아웃을 찍겠죠. 그럼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했다가 다시 인하한다. 그러면 이 연준 위원들 사퇴 압박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그렇게 내릴 거였으면 왜 올렸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테크니컬하게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테크니컬한 이슈 때문에 설명드린 건 아니고 테크니컬하게 보더라도 기준금리는 한번 올리면 그 기간은 상당 기간 유지해요. 그러니까 2008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가 그 기간 2015년 12월까지 계속 제로금리 유지했죠. 그게 그런 거예요. 역시 금리를 인상했다가 상당 기간 유지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있죠. 고원을 만나는 기간. 피크를 만나지 않는다. 고원을 만난다. 고원 지점이 23년 중반이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또 그때쯤에 온다 강조하겠고요. 물론 주식시장은 선반영되니까 네. 그 지점으로부터 먼저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포트폴리오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강조하겠습니다.